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가을의 끝자락에 접어든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화요일엔 비가 내릴 예정이고 이번 주 중반엔 또 첫눈이 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성큼 다가온 겨울,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며 이번 한 주도 또 활기찬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올해는 최장폭염과 열대야, 엄청난 호우까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날씨가 연속됐습니다. 펄펄 끓 듯 뜨거워진 한반도 주변 바다의 영향이었는데요. 15년에서 20년 뒤엔 더 심각한 기후재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도를 넘는 폭염과 열대야가 추석까지 이어지고 11월에는 하순에도 고온으로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호우도 내렸다 하면 시간당 100mm 이상.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었지만 먼 남해상에는 사상 처음으로 11월에 4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해 북상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뜨거운 바다가 만들어낸 기상이변들입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 바다 온도는 지난 100년 사이 1.5도 상승했는데 전 세계 평균보다 2.5배나 높습니다. 펄펄 끓는 바다는 대기 중의 수증기량을 증가시켜 열대야와 극한호우 등 특이한 날씨 현상을 만듭니다. 한반도 바닷물이 40년 동안 약 2도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온도가 상승하고 있고요. 황해라든지 남해보다 동해 수온이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대만 안류를 통해서 들어온 지류는 동해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 고수온 패턴은 중위도 부근 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10년 주기로 변하는 현상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최근 이 데이터가 10년 가까이 음의 패턴을 보이며 한반도 부근 고수온 현상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1, 2년 안에 잠시 양의 패턴으로 돌아선 뒤 2040년 이후 지금처럼 더 강한 음의 패턴을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욱 심한 기상이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반도 주변 바다가 이렇게 빨리 갑자기 뜨거워질 거라고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수년 내로 양의 페이지로 PDO가 돌아선다면 우리나라 주변의 어떤 그런 고수온 현상이 조금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다. 한 2040년경 다시 음의 모드로 쭉 간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그때는 우리나라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10년 뒤, 20년 뒤를 미리 내다보고 한반도 주변 고수온화와 기후 재난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제29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진통 끝에 합의를 이루고 지각 폐막했습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기후 대응 재원을 3배로 늘리기로 했는데 빈국들은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며 반발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폐막 예정이던 COP29, 제29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틀 뒤 일요일이 돼서야 막을 내렸습니다. 기후 대응 재원 규모를 놓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견해차가 컸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이 부담하는 액수를 2035년까지 연 3천억 달러, 우리 돈 약 421조 원으로 지난 2009년 합의액보다 3배 늘린다는데 가까스로 합의했습니다. 분담금을 내는 쪽에서는 이 정도면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These are always very hard negotiations, but I think by anyone's standards this is a very significant financial package that has been agreed. I think 빈국들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이다, 의지 부족이라며 선진국들을 타박했습니다. I'm disappointed. It's definitely below the benchmark that we have been fighting for so long. We were demanding 1.3 trillion, once again, 1% of global GDP. What we got was 300 billion. 환경단체 그린피스도 성명에서 너무 적고 너무 늦은 지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충분치 않은 재정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이번 총회에서는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설정한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지난 2015년 파리 협정 제6조의 규정에 놓고도 10년 가까이 세부 이행 지침을 마련하지 못한 데서 뒤늦게나마 진전을 이룬 셈입니다. 다음 제30차 기후변화 총회는 내년 11월 브라질 벨랭에서 열립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 협약으로 꼽히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과 관련해 마지막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열립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을 위한 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회의를 열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번 협상위원회에는 유엔 170여 개 회원국 정부 대표단과 환경단체, 석유 화학산업계 로비스트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위원회에서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 규제 여부,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감축 목표 설정 여부 등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각국 사이의 입장이 첨예해 합의에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기보다는 큰 틀의 방향만을 규정하는 뼈대 협약 형태로 협상이 결론 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소아과 등 병의원을 가면 감기 증상 환자가 줄을 잇습니다. 특히 기침이 심하게 나는 백일의 환자가 계속 늘어나 걱정인데요. 정부가 호흡기 감염병 유행 우려에 대책반을 가동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발작성 기침이 특징인 호흡기 감염병 백일해, 추석 연휴 뒤에 시작된 유행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환자는 2,103명으로 전주보다 18명 더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말 잠시 발생이 주춤하다 다시 확산세로 돌아선 겁니다. 이달 초엔 갓난아이가 백일해로 치료를 받다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세균으로 감염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역시 5월 이후 계속 유행 중입니다. 백일해 등의 확산 그리고 겨울에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되자 정부는 호흡기 감염병 대책반을 가동했습니다. 우선 백일해 대응으로 임신부와 호흡기 감염병 고위험군 그리고 고위험군 가족의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아기가 항체를 갖고 태어나도록 향후 국가 필수 접종에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임신 출산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비용 보전을 받으실 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일해 환자는 5살부터 19살까지 학생 인구가 전체의 88%를 차지합니다. 방역당국은 백일해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모두 결석해도 출석이 인정되는 만큼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집에서 쉬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국내 여성들이 겪는 암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유방암입니다. 최근 유방암의 종류를 새롭게 분류하는 체계와 그에 맞는 치료제가 확인돼 환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아직 보험 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방암은 국내 여성암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여성암 환자 5 가운데 1명이 유방암 환자일 정도입니다. 유방암에도 여러 분류법이 있는데 암세포에 허투라는 유전자가 있느냐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과거에는 허투 유전자가 많으면 양성, 없으면 음성으로 분류했고 특정 기준에 못 미치면 저발현이라고 부르며 음성 환자와 같이 치료했습니다. 헐투 저발현이 있다 하더라도 헐투는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고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혹은 3중 음성 유방암으로 나뉘어서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양성 환자를 위해 개발된 치료제가 저발현 환자에게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방암에서 시작돼 위로 전이까지 됐던 50대 문 씨도 저발현 환자로 분류되면서 치료 방식을 바꿨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 지금 컨디션은 너무 좋아요. 운동도 매일 산에 다니고.
실제 저발현 환자에게 해당 치료제를 썼을 때 병세가 진행되지 않고 생존하는 무진행 생존 기간이 10개월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전체 유방암 환자 가운데 절반이 저발현 환자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기대 효과는 더 큽니다. 문제는 부담스러운 비용입니다. 저발현 환자들에게는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한 해에 약값만 5천만 원 가까이 들 정도입니다. 50대가 원래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해야 할 때인데 경제활동도 못한 데다가 이 치료비가 정말 3주에 한 번씩 카드 결제로. 저발현 환자들도 해당 약제를 급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회 청원에 5만 명 넘게 동의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급여화가 언제쯤 가능할지는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정부가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소 등 공공부문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 이전과 사업화에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어제 브리핑을 열고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윤석열 정부 후반기 5대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박 수석은 공공부문 기술 사업화와 관련한 사업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민간 전문 회사를 육성할 계획이라며 시장이 활성화되면 공공연구 부문발 유니콘 기업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연구조직의 벽을 허물어 세계 최고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대학 학과 간 장벽을 없애기 위해 대학부설 연구소 융합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연구소마다 10년간 모두 1,000억 원을 묶음 예산 방식으로 지원해 미국 MIT 미디어랩과 같은 세계적인 대학 연구소를 육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월 YTN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피해자들은 피부 괴사 등 심각한 부상을 겪었는데요.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폭 위험을 피할 수 없고 피폭 이후에도 스스로 피폭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스마트폰이나 고글을 이용해 방사선 피폭 여부를 미리 알고 대피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설량 방사선에 피폭된 피해자의 손입니다. 손가락이 불에 탄 것처럼 새까맣고 살갗이 다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방사선에 피폭되면 세포가 손상돼 신경계와 심혈관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사선이 눈에 보이지 않아 피폭 위험을 미리 알고 대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스마트폰이나 고글로 방사선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기술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 방사선 검출에 대한 정확도를 높였고 증강현실로 구현해 고글과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개발한 앱을 연 뒤 작업 공간을 카메라로 비춰보면 방사선 물질의 위치와 세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고글로 보면 방사선이 강한 곳은 붉은색, 약한 곳은 주황색으로 나타나고 작업자와 방사성 물질과의 거리를 알려줘 피폭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서베이 메터는 저희가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주변에 이제 방사선 오염을 측정을 하는 이제 방사선 안전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요. 방사선 안전 사고에 대한 시간적, 물리적 단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 외국산 방사선 검출기는 한 대에 수억 원이 넘는 고가인데다가 통제구역 안에서 통신 신호 처리가 불안정해 정확한 방사선 검출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기술은 방사선 검출기와 컴퓨터, 스마트폰 등이 서로 무선으로 연결돼 차폐 공간 안에서도 방사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격도 약 100배 낮춰 국산 방사선 검출기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아파트의 주차장에 혹은 우리 공장의 주차장에 라도는 얼마나 있는지 방사선은 얼마나 나와 있는지를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되면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생산 현장이나 병원, 원자력 발전소, 연구시설 등에서 방사선 피폭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에서 근로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폭 노동자들의 요양기간 연장을 통보받고 곧바로 삼성전자에 대한 중대재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조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삼성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에서 방사선 발생 장비의 방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 장비를 정비하던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사고가 업무상 부상이 아닌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노동부는 질병이 아닌 부상으로 보고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하고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한국 원자력 발전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러 왔습니다. 13년 만에 받는 점검에서 원전 안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히 명시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4개국 원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점검단이 2주간 우리나라 원전을 살펴본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독립적인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원자력 발전을 도입하려는 국가까지 교육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비점도 짚었습니다. 특히 원전 안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IAEA 기준에 따르면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이 법률에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IRS team did not identify the exact explicit wording in the Act, Nuclear Safety Act, regarding the prime responsibility for safety, and that's why we made that recommendation. 흩어져 있는 안전 기준을 하나의 법으로 묶으라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이번 수검은 우리나라가 IAEA의 서비스 비용 3억 원 정도를 내고 받는 것으로 여기서 나오는 권고와 제안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2011년 첫 번째 수검 때는 22개의 권고 제안 사항 가운데 21가지를 이행했는데 이행하지 못한 유일한 항목이 원전 사업자가 기준을 어겼을 때 무조건 원전을 정지하라는 거였습니다. 전력 회사가 여러 곳인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수원이 독점적으로 원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 시스템 내의 법령이라든가 제도 등에 대해서 그 갭을 분석해내고 그 차이점에서 오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찾는 그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번 점검의 최종 결과는 3달 후에 나옵니다. 정부는 IAEA 수검 여부가 국제적인 평판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향후 원전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기대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법이 있습니다.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야 하는데요. 차량 화재 초기 진화는 물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굴착기를 들이받은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화재를 본 시민이 차에서 내려 간이 소화기를 꺼내 접근합니다. 소화기를 뿌려 진화에 안간힘을 쓰지만 다소 역부족. 곧이어 도착한 소방관들이 불을 완전히 끕니다. 다음 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화재를 목격하고 진화에 나선 제보자는 스프레이형 간이 소화기를 차량용 소화기로 착각하고 있었다며 방송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프레이형 간이 소화기는 차량 화재에 큰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소방청에서 차량용 겸용 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 YTN 뉴스를 통해 홍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17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큰 피해 없이 초기 진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차량용 소화기 덕분이었습니다. 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한 해군 부사관 가족이 소화기를 들고 초기 진화에 나선 겁니다. 잠깐 주차하고 있는데 어떤 차에서 이렇게 불길이 솟더라고요.
저희 차에 소화기가 있었거든요. 남편이 이제 뿌리는데 이제 아들하고 딸이 이제 편의점이랑 막 돌아다니면서 소화기 갖고 오고 연평균 발생하는 차량 화재는 3,000건 이상. 최근 3년간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쳤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이유인데 스프레이형 간이 소화기와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차량용 겸용 소화기는 이렇게 표시가 차량용 겸용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승용차, 이제 5인용 승용차에는 이렇게 0.7kg가 쓰여있는 1단위의 소화기를 비치하셔야 되고요. 차량용 소화기의 경우 특히 뒷좌석이나 트렁크보다 운전석에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곳에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이른바 MG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 노동조합이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0%가 넘는 찬성 가결률이 나왔습니다. 올바른 노조는 지난 21일부터 나흘 동안 투표를 진행한 결과 파업 찬성률이 91.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조합원 2,070명의 87%가 투표해 1,642명이 찬성표를 던진 수치입니다. 노조는 서울시를 상대로 정책사업 이행을 위한 재원 보전과 안전인력 정원 반영, 합리적인 신규 인력 채용 규모 확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의 민주노총 소속 1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2노조도 파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11월 25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